신비한 물 치료 건강법. 비만과 물. 왜 살이 찔까?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탈수. 비만과 우울과 암 사이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흔히 우울한 사람은 과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울은 암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비만과 우울증, 암이 원인이 되는 합병증과 사망은 지속적인 탈수 때문에 야기된다. 이제 탈수가 어떻게 몸 안에서 암을 유발하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탈수는 인체 내의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에서 다면적인 교란을 초래하는데 이 교란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질병을 부르는 탈수. 사람들은 왜 질병을 부르는 탈수를 방치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현대의학이 기초하는 과학적 토대가 많은 그릇된 가정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수치스러운 과학적 가정, 즉 사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가정.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부지불식간의 삶의 종착역을 향한 제약산업의 열차에 떼지어 몸을 싣게 만드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릇된 가정. 목마름이 인체 내 탈수의 유일한 신호다. 인체는 목마름 징후를 나타내지 않고도 세포 내부에서 격심한 탈수를 겪을 수 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부족분의 66%는 세포 안에서 뽑아내고 26%는 세포 주위 환경에서 끌어낸다. 나머지 8%만이 혈액에서 소실된다. 그렇지만 혈액순환에서 수분 소실을 보충하려고 모세혈관 그물이 압축되며 광범위한 분배망을 점차 수축시킨다. 참고로 인체에 있는 물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삼투압과 관련된 물로 이 종류의 물은 자유롭지 못해 새로운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다른 유형의 물은 삼투압과 관련되지 않아 자유로운데 이 부류의 물은 자유로운 물을 필요로 하는 인체의 새로운 화학 반응과 중요한 활동에 관여한다. 예컨대 자유로운 물은 세포 내부에 들어가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한다. 내가 탈수를 말할 때 실제 의미는 새로운 수분 의존적 기능을 수행할 자유로운 물이 인체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몸무게가 80kg인 당뇨병 환자는 조직 속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세포 내부에는 자유로운 물이 부족하다. 순환하는 혈액의 당 수치 상승은 물이 혈당을 따라 세포 안으로 적절히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삼투압을 증가시켜 세포 밖으로 더 많은 물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는 치사 과정인 세포 내 탈수가 야기된다. 두 번째 그릇된 가정. 물은 다른 물질들을 용해해서 순환시키고 공간을 채우는 단순한 불활성 물질일 뿐이다. 물은 인체의 생리적 기능에서 자체만의 어떠한 화학적 기능도 하지 못한다. 인체 내의 모든 화학적 작용은 물 속에 용해된 고형 물질이 수행한다. 물은 단순한 불활성 물질이 아니다. 인체 내에서 물의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생명 유지 기능이다. 때로는 용매로, 때로는 인체 세포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 물질로, 그리고 혈류 안에서 또는 신경과 근육 속의 세류에서 운송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물의 더 중요한 기능은 생명 부여 또는 에너지 생성 작용이다. 물은 세포막에서 수력 전기를 제조한다. 물은 음식물 소화와 가수분해로 알려진 화학 반응에 관여하며 이런 모든 기능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응집하는 성질로 세포막에 고형 구조물을 부착하고 세포 내부의 생명을 보호한다. 현대의학에서는 물의 생명 유지 성질만 인정한다. 이것이 만성적인 탈수가 부지불식간의 치명적인 과정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이유다. 물 섭취가 줄어들매 따라 인체 내의 생명 공정이 제한되어 쇠약해지는 패턴이 자리 잡는다. 따라서 건강과 생명을 자연적으로 구하는 공정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물 섭취뿐이다. 따라서 우리 몸이 요구하는 물 대신
값비싼 의약품을 복용하라고 전문 용어로 짓거리는 제약 산업의 장사꾼을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그릇된 가정. 인체는 평생 수분 섭취를 효율적으로 조절한다. 이 가정 또한 옳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갈증 감각을 상실한다. 그러면 물을 적절하게 마시지 못하여 핵심 기관 안에 싱싱한 자두 같은 세포들이 말린 자두같이 되어 더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네 번째 그릇된 가정. 어떠한 액체도 인체의 수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조된 음료수와 액체가 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체를 만족시킨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건강 문제의 배경이다. 일부 제조된 음료수는 몸 안에서 천연의 물처럼 기능하지 않는다. 우유와 과일 주스까지도 인체의 일상적인 수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좋든 싫든 유명 상표의 물이든 맹물이든 물맛에 익숙해져야 한다. 더 맛있다고 느끼는 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갈증과 탈수를 규칙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울증과 물. 우울증과 물은 어떤 관계일까? 우울증이란 뜨거운 계절에 바쁜 나머지 잔디에 물을 주지 못하면 잔디는 갈변증으로 죽는다. 처음에는 시들다가 노랗게 변한 다음 갈색이 된다. 우울증의 초기 단계는 뇌세포의 갈변증과 같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은 것, 더 나쁘게는 물 대신에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신 결과인데, 카페인은 건조시키는 인자이며 인체를 탈수시킨다. 뇌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도 필요로 한다. 우울증은 잔디가 갈색으로 시드는 단계와 똑같지만 아직까지는 뇌세포를 파내고 유전자가 향상된 모델을 심을 수는 없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지내야 한다. 그러려면 물을 섭취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제약산업의 광고용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신의학에 깊게 물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천연 항우울제로서 물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물과 세로토닌 및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인자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인체는 인체의 조직과 기능을 조절하는 활성 전달인자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제조하는데 아미노산 가운데 10가지는 제조할 능력이 있으나 다른 10가지는 제조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도입해야 한다. 뇌 기능에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히스티딘,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메티오닌, 리신, 트레오닌, 발린, 아르기닌, 루신, 이소루신의 순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히스티딘은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으로 변환되어 인체의 수분 조절과 자원 관리를 책임진다. 히스타민은 몸의 갈증 감각을 작동시키고 수분 배급 프로그램을 조절하는데 히스타민은 유년기와 노년기에 매우 많이 필요하므로 히스타민의 전구체인 히스티딘이 필수 아미노산이 된다. 다발성 경화증 같은 신경학적 장애도 히스티딘 대사 불균형 때문에 야기되고 정서적 문제도 히스타민이 수분을 조절하는 동안 행하는 과잉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 몸이 탈수될수록 수분이 맞던 생리적 기능을 히스타민이 더 많이 떠맡는데 미네랄 펌프 또는 양이온 펌프를 가동하고 나트륨과 칼륨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분이 체내에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히스타민이 단백질 펌프의 시동을 걸 에너지 방출을 자극하며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포 환경의 삼투압 평형을 가져온다. 인체의 수분이 부족할 때 히스타민 없이는 뇌 기능이 효율적이지 않다. 뇌가 오랫동안 물의 기능 대체물로 히스타민에 의존하는 것 또한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질적으로 물의 부작위로 야기된 비효율적인 뇌 생리 상태가 바로 우울증이다. 내 생각에 히스타민의 인체 내 작용은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 자체가 더 나은 천연의 항히스타민제가 되므로 항히스타민약의 사용은 범죄 행위다.
한편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 적어도 4가지 신경 전달 물질과 3가지 호르몬 로토닌, 트립타민, 인돌라민, 멜라토닌으로 변환된다. 한 가지는 세로토닌 생산 세포에 특이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뇌에 전반적으로 분포한 2가지 효소가 이 변환 과정에서 트립토판에 작용한다. 자연은 뇌가 인체의 모든 감각과 기능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으로 트립토판을 선택했다. 세로토닌은 인체 생리를 묵묵히 조절하는 많은 기능에 필요한 핵심적인 화학물질이다. 바로 이것이 정상적인 생리적 조건에서라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세로토닌 양의 부족 정도가 우울증을 인증할 표지가 되는 이유다. 한편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변환시키는 뇌세포는 트립토판이 도착하는 동시에 그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 이들 뇌세포는 트립토판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을 소포에 저장하며 심지어 이들 소포를 신경이 운송 시스템에 실어 궤도를 따라 신경종말로 보내 신경이 자극을 받을 때 사용하게 한다. 따라서 트립토판이 신경세포에 전달될 수 없을 때에만 우울증에서 볼 수 있는 신경계의 낮은 세로토닌 수준이 야기된다. 물, 자연이 선사한 항우울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직접 변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물은 직간접적으로 뇌조직으로 흘러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비율을 유지한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체가 탈수되어 체내 독성 노폐물과 세포 내산 체증을 제거할 적절한 소변을 생산할 수 없을 때 산을 중화하고 인체를 알칼리 상태로 만들기 위해 일부 아미노산이 희생되며 이것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다. 여기에 보통 사용되는 용어는 항산화제다. 인체 내 화학의 산알칼리 평형을 정상 범위에서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트립토판과 티로신, 시스테인, 메티오닌 등이 모두 희생당한다. 둘째, 무색 소변을 생산할 정도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결과적으로 초과산을 인체 밖으로 씻어내 자동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보존하게 해주어 인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따라서 물 섭취와 더불어 일어날 적절한 소변 생산이 우울증의 주요 방패가 된다. 셋째, 뇌로 들어가 뇌세포에 도달해야 할 모든 요소는 특수한 운송자 시스템에 실려 운송되어야 한다. 이들 운송자 시스템은 요소에 따라 특이성이 있는데 트립토판은 5가지 다른 아미노산인 발린, 루신, 리소루신, 페니랄라닌, 티로신과 운송자 시스템을 공유한다. 트립토판이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비율은 혈액순환 속에 있는 이들 5가지 아미노산의 농도에 있다. 넷째, 굶주림과 탈수, 운동 부족 시 혈액 속의 발린과 루신, 이소루신의 농도가 상승한다. 이것이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 트립토판이 이용할 운송자 시스템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뇌에서 이용 가능한 트립토판을 점차 소모시킨다. 탈수와 운동 부족이 생활 방식으로 굳으면 뇌의 세로토닌 수준은 저하된다. 5번째, 발린과 루신, 이소루신은 생성물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뇌나 인체 내 근육 조직에서 사용될 에너지가 실린 아미노산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 조직이 이 아미노산을 혈액순환에서 걷어내 중간 생성물을 만든 다음 간이 공정을 완료하여 뇌가 사용할 혈당을 만든다. 근육이 이 아미노산을 순환하는 혈액에서 걷어낸 결과 트립토판은 운송자 시스템상에 증가된 공간을 타고 혈액순환계의 뇌 쪽에 도달할 수 있다. 6번째, 동일한 방식으로 티로신이 혈액순환계의 뇌 쪽으로 이송되는 비율이 증가하며 뇌에서 동기부여와 목적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세로토닌 활성을 보완하는 도파민 농도를 증강시킨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은 뇌의 세로토닌 수준을 보충하고 우울증을 벗어나게 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7번째, 간략히 말해 트립토판은 열에 극히 민감하다. 물은 세포막에서 높은 활성열을 생산하여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혈액-뇌 장벽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행해진다. 이 국소적인 열이 트립토판을 자극한다.
트립토판은 혈액 속의 운송자 단백질을 떠나서 더 잘 소화된 뇌의 모세혈관 벽에 있는 다른 운송자 시스템에 가서 붙고 모세혈관 벽에 있는 새로운 운송자 시스템이 트립토판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뇌에 전달하는데,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트립타민, 인돌라민으로 변환된다. 물은 간단하게 국소적 열을 발생시켜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더 신속히 이동하게 해주고, 또 트립토판이 뇌세포로 들어가도록 돕는 간접 효과가 있다. 따라서 물은 천연 우울증 약이다. 질병을 예방하려면 탈수가 인체 세포 내부에서 자리 잡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자연 치료와 물, 탈수가 야기한 질병을 치료하는 이상적인 식단. 만성적 탈수는 많은 징후와 신호를 나타내고 결국 퇴행성 질병을 야기하는데, 최근에는 일부 정형화된 혈액 검사로 징후 일부를 구분하고 묶어서 루푸스와 다발성 경화증, 근육 영양실조,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부른다. 내가 보기에 대다수의 고통스러운 퇴행성 질병은 유형이 서로 다른 국소적 또는 지역적 갈수 상태다. 따라서 갈수와 갈수에 의한 대사합병증을 바로잡으려면 탈수의 손상이 광대한 것이 아닌 한 그 문제가 치료될 것이라는 결론이 뒤따른다. 이제 탈수가 초래한 모든 상태를 치료할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치료 프로그램의 첫 조치는 매일 물 섭취량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탈수는 또한 인체에 저장된 비축분으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일부 요소의 불균형적 소실도 초래한다. 따라서 당연히 이상적인 치료 지침에는 관련된 대사장애를 적절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간략히 말해 탈수가 낳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의 결핍이 인체의 일부 조직에 강요하는 2차적 결핍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된다. 얼마나 많은 물을 언제 마셔야 할까? 인체는 소변과 호흡, 땀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수분 소실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그 이하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데, 신장은 소변을 농축하여 적은 물로 가능한 한 많은 화학적 독성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그만큼 더 애를 써야 한다. 바로 이 공정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주 단축된 인생 말년의 투석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한다. 대체로 평균적인 인체는 하루에 3.8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그중 1.9리터는 물의 형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물질 대사와 음식에 함유된 수분에서 공급된다. 즉 인체에는 대략 소변 1.9리터를 생산하기 위해 3.8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격이 큰 사람은 하루에 체중 450g당 14.8cc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리고 갈증이 날 때에는 언제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물을 섭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식사 중의 물 섭취는 소화 공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식사 중 탈수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8시간 수면 동안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어도 2잔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바로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 섭취 시간이다. 또 식사 30분 전에 한두 잔을 마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물이 조절 공정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하는데,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에 많은 문제, 즉 더부룩함과 흉통, 대장염, 변비, 계시염, 크론병, 열공탈장, 소화관의 암,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지난 후 섭취한 음식량에 따라 물 240에서 360cc를 마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서 소화관의 소화 공정을 마무리 짓는다. 또 이 물은 이미 섭취한 음식 소화 완료 단계에서 물을 더 갈망할 때 공복으로 느끼게 되는 감각을 경험하지 않게 막아준다. 인체의 갈수를 피하려면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 활동, 예를 들어 산책 또는 땀을 흘리게 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탈수의 합병증을 바로잡으려면
탈수로 야기된 모든 장애를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물치료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물과 소금 섭취, 규칙적인 운동, 많은 종류의 과일과 채소, 세포막과 호르몬과 신경절연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방과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하여 균형 있게 짠 식단. 콜레스테롤 고민은 버려야 한다. 카페인과 알코올 배제, 스트레스가 많은 산염을 해독할 명상, 인공감미료 배제. 비만, 우울, 암의 예방과 치료에 물이 왜 기묘한가? 인체에서 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혈구세포를 순환시키기 위한 운송수단이다. 둘째, 물은 인체 세포를 싱싱한 자두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산소와 미네랄을 포함한 필수 물질을 위한 용매다. 셋째, 물은 인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 물질이다. 넷째, 물은 세포막이나 세포 주위의 보호 장벽을 형성해 세포의 고형 부분을 결합시키는 접착제다. 탈수 시 이 임무는 콜레스테롤에게 넘어간다. 다섯 번째, 뇌와 신경의 신경 전달 시스템은 신경 전체에 걸쳐 있는 신경세포막 안팎에 나트륨과 칼륨의 신속한 움직임에 달려 있는데 다른 어떤 것에도 부착되지 않아 매이지 않은 물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여 원소이동 펌프를 돌릴 수 있다. 여섯 번째, 원소이동 펌프의 일부가 전압 발생 펌프다. 따라서 신경 전달 시스템의 효율성은 신경 조직에 있는 자유롭고 매이지 않은 물의 이용 가능 정도에 달려 있다. 참고로 세포로 들어가려는 물의 삼투압에서 물이 세포로 칼륨을 밀어넣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끌어내는 펌프 단위를 회전시킴으로써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수력 발전용 댐에서 터빈을 돌려 수력 전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일곱 번째, 하나의 세포막에는 두 개의 층이 있는데 두 층 사이에는 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로가 있어 외부 메시지는 대부분 그 안에서 처리된다. 그런데 탈수 시에는 수로의 효소 활동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포의 본래 기능이 활력을 잃는데 이렇게 되면 세포막에서는 그 이상 탈수를 막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한다. 여덟 번째, 물은 인체의 에너지와 삼투압 균형을 조절하는 중심 인자다. 나트륨과 칼륨이 펌프의 단백질에 달라붙어 발전기의 자석 역할을 하는데 물이 펌프 단백질을 회전시킬 때 전기가 발생하고 양이온 펌프의 급속한 회전은 에너지를 발생시켜 많은 장소에 저장한다. 아홉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시초의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물과 햇빛에서 에너지를 변환한 생성물인데 인간을 포함해 살아서 자라는 모든 종은 물의 에너지 발생 결과로 생존한다. 미네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 소금, 불후의 명약. 소금은 오랫동안 무지한 의료 전문가들과 미디어 앵무새들에게 혹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소금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물과 소금, 칼륨은 함께 인체의 수분 함유량을 조절한다. 물은 모든 세포 속으로 들어가 세포 내부의 수분 함유량을 조절하고 그 속에서 세포 대사의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추출해낸다. 일단 물이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에 있는 칼륨이 그 물에 달라붙어 물을 그곳에 머물게 한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에는 풍부한 칼륨이 포함되어 있지만 천연 상태의 소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 음식에 소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염분은 일부 수분이 세포 밖에서 함께 있도록 붙잡아둔다. 또 세포 밖에 보유되는 수분량의 균형을 조절한다. 참고로 인체에는 두 가지의 물바다가 있다. 하나는 세포에 보유하는 물이며 다른 하나는 세포 밖에 보유하는 물이다. 건강은 이 두 바다의 수분 용량이 어떻게 세심한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수분 용량이 균형을 이루려면 물과 소금, 칼륨이 풍부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한편 소금은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이 더 좋은데 몸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포로 자유롭게 들어갈 여분의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이 세포 밖에 소금기 있는 바다에서 여과되어
수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세포 속으로 주입된다. 그런데 몸은 비상시 핵심 세포에 여과하여 주입할 여분의 물을 보유하기 위해 세포 밖의 물바다 범위가 확장되게끔 설계되어 있고, 이를 위해 뇌는 신장에게 염분과 물의 보유분 증가를 명령한다. 이 같은 뇌의 명령에 따라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부종이 생긴다. 인체의 수분 부족이 중대한 수준에 이르고 점점 더 많은 세포가 주입 방식으로 물을 공급받으면 주입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세포에 물을 주입하는 데 필요한 압력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고혈압이라는 병명이 붙는다. 한편 수분 여과와 세포로의 수분 전달 공정은 몸이 수평 상태로 누워있는 밤에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자세에서는 여과되어 모아진 물이 혈액순환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력의 힘과 애써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부 세포가 긴급 수화 공정에 오랫동안 계속 의존하면 폐에 물이 배기 시작하여 호흡이 어려워진다. 결국 베개를 높게 베고 앉은 채 잠을 자야 한다. 이런 상태를 심장천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탈수로 인한 결과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폐 시스템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소변 배출이 물 섭취량과 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까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물을 섭취하는 양을 늘려야 한다. 소변을 많이 배출할 정도로 충분히 물을 마실 때 몸에 보유한 많은 소금도 함께 배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물을 더 마심으로써 부종액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뇨제가 아니라 더 많은 물로. 물은 현존하는 최고의 천연 이뇨제다. 광범위한 부종이 있고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또는 매우 빠르게 뛰는 사람은 시간을 두고 물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소금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소금은 인체의 수분 함량 조절 외에도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데, 인체에서 수행하는 특별히 중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금은 강력한 천연 항히스타민제로 천식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예로 물을 한두 잔 마신 뒤 혀에 소금을 올려놓으면 소금은 아무런 독성도 없이 흡입기 같은 효과를 낸다. 둘째, 소금은 몸을 위한 강력한 스트레스 저항 요소다. 셋째, 소금은 세포, 특히 뇌세포에 쌓이는 과도한 산성 물질을 추출해낸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소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뇨제의 장기 복용을 삼가야 한다. 넷째, 소금은 신장이 소변을 통해 과도한 산성 물질을 씻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체내에 염분이 부족하면 몸은 점점 산성화된다. 다섯째, 소금은 정서장애와 애정장애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리튬은 소금 대체 물질이다. 여섯째, 소금은 뇌 속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수준 보존에 꼭 필요하다. 일곱째, 내 생각에 소금은 암 예방과 치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암세포는 혐기성 유기체로서 산소가 희박하고 산성이 강한 환경에서 사는데 몸이 잘 소화되고, 소금이 모든 부위에 이르도록 혈액순환 용량을 증대시키면 혈액 속에 산소와 활성화되고, 유도된 면역세포들이 암조직까지 이르러 그것을 파괴한다. 여덟 번째, 소금은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오해와 반대로 실제로 소금은 물과 협력하여 혈압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물론 적절한 비율이 아주 중요하다. 물을 많이 섭취하면서 무염 식사를 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실제로 혈압이 상승하는 사람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포 내부의 필수적인 미네랄은 정제하지 않은 천연 소금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이며, 이것들은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한편 무염 식사의 2차적인 합병증으로 천식 같은 숨찬 증세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물을 마시고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물은 모든 혈관을 완전하게 채울 만큼 혈액순환 속에 오래 머물 수 없다. 이것이 어떤 사람을 실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동맥 조임을 야기하기도 하며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숨이 차는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물 한두 잔과 약간의 소금으로 두근거리고 쿵쿵 소리를 내는 심장을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숨찬 증세도 치료된다. 또 소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9번째, 소금은 수면 조절에 꼭 필요하다. 물을 한 잔 가득 마시고 나서 소금 몇 알을 혀에 얹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진다. 10번째, 소금은 당뇨병 치료의 필수 요소다. 소금은 혈액의 당 농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 수준을 조절하려고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인슐린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또 물과 소금은 당뇨병과 연관된 2차적 손상 정도를 감소시킨다. 11번째, 소금은 인체의 모든 세포 속에서 수력전기 에너지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데 세포들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서의 지역적 전력 생산에 이용된다. 12번째, 소금은 잉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뇌세포들이 살아 일하는 평생 신경세포의 의사소통과 정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다. 13번째, 소금은 소화관을 통해 음식 입자를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하다. 14번째, 소금은 특히 천식과 폐기종, 낭포성 섬유증 환자들이 폐 속의 점액성 충전물과 끈적끈적한 가래를 없애는 데 꼭 필요하다. 소금은 점액 구조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점액을 유동적이고 느슨하게 만든다. 15번째, 혀 위에 소금을 얹으면 그치지 않던 마른 기침이 멈추며 물이 효과를 증진시킨다. 또 소금은 카타르성 콧물과 만곡부 우려를 없애는 데 필수적이다. 아울러 소금은 통풍과 통풍성 관절염 예방에 필수적이며 근육 경련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소금이 천식에 좋은 것만큼이나 과도한 칼륨은 천식에 해롭다. 따라서 너무 많은 오렌지 주스나 바나나, 많은 칼륨을 함유한 어떤 음료수는 특히 운동하기 전에 섭취할 경우 천식 발작을 촉진할 수 있다. 이 같은 천식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전에 소금을 조금 섭취하면 가스 교환을 위한 폐활량이 늘어나며 과다한 땀 배출도 줄어든다. 세포의 내부와 외부에서 필요한 수분량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나트륨 작용과 칼륨 작용의 균형을 맞추는데 오렌지 주스에 소금을 조금 첨가하는 것도 좋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 대략 하루에 물을 8에서 10잔을 마시면 약 3g의 소금을 먹어야 하므로 물 1.14리터당 4분의 1티스푼의 소금을 먹으면 된다. 그런데 소금은 종일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하며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소금을 좀 더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뜨거운 기후에서도 소금을 더 섭취해야 하는데 이런 기후에서는 소금이 생존과 건강, 열탈진과 죽음 사이를 갈라놓는다. 참고로 우리가 아파서 입원하면 즉시 염분 농도 0.9%인 생리식염수 살라인 드립을 주사하는데 이 수치는 물 1리터당 소금 9g을 뜻한다. 그렇지만 매일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3분의 1 정도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체는 소금을 보존하려는 기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금을 과잉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물과 소금의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 과도한 소금을 몸 밖으로 씻어낼 수 있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인데 하루 동안 소금 섭취를 억제하고 소변 배출이 늘어나도록 물을 많이 마시면 불어난 체중이 줄어든다. 한편 신부전증이나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 환자는 소금 섭취를 늘리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내 지침에 따라 물을 마시면 하루 한 알 비타민제 복용도 도움이 된다. 특히 운동을 하지 않거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 그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비타민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것 외에 음식에 비타민 B6와 아연을 첨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발진이나 음부포진으로 시달리면 음식에 비타민 B6와 아연을 추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성 포진은 아연 결핍의 결과 또는 아연 결핍과 관련된 합병증의 결과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금의 참된 가치는 그것에 함유된 미네랄에 있다. 나트륨은 좋은 소금에 함유된 80가지가 넘는 미네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식탁염은 유익한 미네랄들이 제거된 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요즘은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도 일부 슈퍼마켓과 건강식품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다.